방금 판 인삼 가짜요. 도라지에 흙물 들인 거라고요. 전라도 나주 허름한 주막 한 구석에서는 아무리 천하의 사기꾼이라도 이것 한 숟갈이면 제 어미가 쌈짓돈 숨겨둔 곳까지 줄줄 불게 된다는 괴소문이 돌았지요. 바로 깨진 검은 뚝배기에 담긴 장국밥 한 그릇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아씨 대신 팔려간 종년분이가 끓여낸 그 장국밥이 고을 사또를 벌벌 떨게 만들고 나라를 뒤집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숙종 15년 서리빨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늦가을이었습니다. 광하고 낡은 대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전라도, 나주, 읍성, 안, 한때는 고래등 같았으나 이제는 석가래가 썩어가는 김진사 댁 사랑채에 날벼락이 떨어졌지요. 주막 주인 칠성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김진사 양반 계시오 빚쟁이 주제에 어디 숨어 있는 게야. 칠성의 고함 소리에 사랑방 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신을 신은 채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방문을 걷어찼지요. 구석에서 콜록거리는 김진사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복의 칠성내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 이번 달 안으로 변통을 해보겠네. 변통, 벌써 석 달째요. 50냥이네 50냥 이 집구석을 다 팔아도 10냥도 안 나올 판에 무슨 재주로 갚아. 칠성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김진사의 멱살을 잡으려다 멈칫하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안채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정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소. 진사 양반댁 막내딸 연화 아씨 말이오. 이제 13살이라지. 우리 주막에 첩으로 들이면 빚 50냥은 없던 걸로 해줌스. 뭐라고 이놈이 미쳤구나. 양반의 여식을 주막 첩실로 달라니. 김진사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지만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안채로 달려가 방문을 젖혔지요. 방 안에는 13살 연화가 사시나무 떨듯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리 나와 오늘부터 내년은 내 것이다. 아, 아버지 살려주세요. 연화의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었고 칠성의 거친 손이 연화의 가녀린 손목을 낚아채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부엌 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명 치마에 행주를 꽂은 식모분이었습니다. 나이는 20 남짓, 숯검정이 묻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분이는 품속에 검은 보자기에 쌓인 투박한 뚝배기 하나를 소중히 안고 칠성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씨는 안 됩니다. 양반대 교수를 건드리면 관아에서 가만히 있을 줄 아십니까가. 빚 못 갚아 딸 파는 게 무슨 죄라고. 그럼 내년이 대신 돈이라도 내놓겠다는 거냐? 분이가 고개를 저으며 품에 안은 검은 뚝배기를 고쳐 안고 칠성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50냥 빚. 제 몸값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힘도 쓰고 부엌 일도 잘하니 연화 아씨보다는 쓸모가 있을 겁니다. 마루에 쓰러져 있던 김진사가 기어 나오며 외쳤습니다. 안 된다 분아 내가 왜 팔려가느냐. 너는 우리 집 식구다. 진사 어르신 은혜는 갚아야지요. 저 거적에 말려 죽어가던 것을 걷어주신 게 어르신 아닙니까? 분이는 김진사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 뚝배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칠성은 잠시 계산을 하는 듯 눈알을 굴리더니 일 잘하고 튼튼해 보이는 분이가 당장은 낫겠다 싶었는지 거칠게 분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좋다 50냥의 내년 몸뚱이를 사는 거다. 허튼 수작 부리면 그땐 정말 저 어린 것을 잡아갈 테니 그리 알아. 분이가 칠성을 따라 대문 밖으로 끌려가자
김진사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메웠습니다. 분이가 대문 밖을 나서기 직전 잠시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지방을 넘어오던 연화가 울부짖으며 뛰쳐나왔습니다. 언니 가지마. 나 때문에 가지마. 연화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달리다 그만 문지방에 걸려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연화는 아픈 줄도 모르고 멀어지는 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대문이 닫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던 연화의 처절한 손짓이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안 걸어. 내 동생 년꼴을 더 보고 싶으냐.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여기서 버티면 칠성은 정말로 다시 들어가 연화에게 해코지할 위인이었습니다. 분이는 품에 안은 검은 뚝배기를 생명줄처럼 껴안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 대 큰딸 아니야? 쯔쯔, 결국 팔려가는구먼.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호랑이 주막은 대낮부터 술 타령을 하는 왈패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칠성은 대꾸도 없이 분이를 부엌 구석으로 밀쳤습니다. 들어가. 분이는 중심을 잃고 부엌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다행히 몸을 웅크려 뚝배기는 지켜냈으나 부엌은 썩은 무청과 시큼한 막걸리 쉰내로 진동을 했습니다. 구석에는 쥐새끼 한 마리가 찍찍 소리를 내며 도망갔습니다. 칠성이 뒷짐을 지고 서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밥값을 못하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허튼 수작 부리다. 도망이라도 치면 그날로 내 동생 연화는 청나라 놀이개로 팔려가는 거다. 칠성은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당장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연화야, 조금만 참아. 언니가 꼭 데리러 갈게. 부싯돌을 쳐 불을 붙이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장작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꺼낸 이가 나간 검은 뚝배기를 행주로 정성스레 닦아 아궁이에 올렸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시래기를 썰어 넣고 된장을 한 숟가락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뚝배기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던 부엌에 난데없이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된장국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듯한 마음을 후벼 파는 향긋한 냄새였지요. 그때였습니다. 킁킁 이게 무슨 냄새야. 홀에서 술을 마시던 장돌뱅이 하나가 냄새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궁이 앞을 보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뭘 끓이길래 이런 기가 막힌 냄새가 나? 아, 아직 다 안 끓었습니다, 어르신. 시끄러워, 맛 좀 보자. 장돌뱅이는 분이의 만류도 뿌리치고 솥뚜껑 같은 손으로 국자를 빼서 들었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국자를 푹 담그더니 시래기와 국물을 한가득 퍼올렸습니다. 어디 보자. 사내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후루룩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컥. 장돌뱅이의 눈이 뒤집히며
흰자위가 드러났습니다. 허공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딱 하고 멈췄습니다. 사내의 입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쩍 벌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억지로 주둥이를 잡아비트는 것 같았습니다. 뻣뻣하게 굳었던 혀가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기괴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달 어젯밤 윗마을 김진사댁 씨암탈 내가 훔쳤어. 주막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술꾼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멈추고 장돌뱅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장돌뱅이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니, 이 입이 왜 이려, 그는 거친 손바닥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비집고 나오는 진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침이 튀며 다시금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뒷산 거북바위 틈새에 숨겨놨다고 오늘 밤에 삶아 먹으려고. 저 미친놈 보게. 구석에서 국밥을 말던 주모가 국자를 든 채 눈을 흘겼습니다. 김진사댁 닭이 없어졌다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었는데 범인이 제 발로 나타난 꼴이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장돌뱅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입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여 사흘 전광에서 주모 엉덩이 만진 것도 나야 고양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뭐요? 이 썩을 놈이. 우당탕. 주모가 들고 있던 녹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술꾼들이 와하하 하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놈 술이 과했구만. 아주 실토를 하는구나. 아니, 국밥 한 숟갈 먹더니 갑자기 저러는 게 신기하지 않은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아궁이 앞에 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본인은 겁에 질려 솥단지를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낡은 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간지리고 뱃속 깊은 곳에 허기를 자극했습니다. 어이, 계집 그 국밥 나도 한 그릇 다오. 방갓을 쓴 노인이 지팡이를 탁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죽에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저리 헛소리를 해대는지 궁금하구만. 여기저기서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에 국을 퍼 담았습니다. 시래기와 된장을 푼 평범한 국밥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국밥을 나르자 사람들은 홀린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후루룩 쩝쩝. 그 국물 맛 한번 기가 막히네. 주막 안은 순식간에 국밥 먹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와 목구멍으로 국물을 넘기는 꿀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였습니다. 딸꾹. 방갓 쓴 노인이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내가 사실은 며느리 몰래 쌈짓돈 단량을 훔쳐서 기방에 갔었네.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노인은 화들짝 놀라 자신의 뺨을 때렸으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사 때 쓴 조기 그거 상한 거 알고도 그냥 올렸어. 조상님 죄송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보찜 장수도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있어. 지난 장날 박서방한테 판 비단 그거 사실 좀이 쓴 거였어. 구멍난 곳을 풀로 붙여서 팔았다고. 으앙, 엄마 나 사실 서당 안 가고 냇가에서 놀았어. 훈장님 벼루도 내가 깼어. 따라온 어린아이까지 울음을 터뜨리며
비밀을 토해냈습니다. 주막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랬소. 사실은 저랬소. 하며 고해성사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내 이놈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게 너였구나.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기방이라니. 그릇 깨지는 소리, 욕설, 울음소리가 뒤엉켜 주막 지붕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이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끓인 국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뱃속에 감춰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썩은 고름을 짜내는 것 같기도 하고 막힌 속을 뚫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무심코 아궁이 위에 검은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진사, 댁마님이 남겨주신 이가 나간 낡은 뚝배기였습니다. 투박한 표면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마님,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가요? 그때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주막의 실질적인 주인이나 다름없는 왈패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비밀을 토설하며 싸우는 동안 뱀처럼 가늘어진 눈으로 분이와 솥단지를 번갈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들의 비밀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난장판이 만들어낼 돈 냄새만이 그의 콧구멍을 벌름거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도 국밥 그릇은 놓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말하면서도 그 맛에 중독되어 국물을 핥아먹는 광경은 기이하다 못해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뚜벅뚜벅 칠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분이의 작은 몸을 덮쳤습니다. 분이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칠성의 억센 소나귀가 분이의 어깨를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아! 분이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칠성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년아, 멍하니 서서 뭐 하는 게냐? 네, 저는 안 보이느냐? 저 사람들이 환장해서 처먹는 꼴이. 칠성은 턱짓으로 아수라장이 된 주막홀을 가리켰습니다. 싸우면서도 국밥을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이의 어깨뼈가 으스러질 듯 아파왔습니다. 지금 당장 아궁이에 불 더 지펴라 장작을 몽땅 쳐넣어. 하지만 재료가 다 떨어져서 잔말 말고 물 더 부어 맹물을 들이붓더라도 양을 늘리란 말이다.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칠성은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짤랑거리며 흉악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밤 아주 큰 돈을 벌게 생겼구나. 어서 움직이지 않고 뭐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들렸습니다. 맹물이 섞여 희멀건 국물이 솥단지 안에서 춤을 추었지만 칠성은 그저 입맛을 다실 뿐이었습니다. 그는 국자를 뺏어 들고는 휘휘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색깔이 좀 연하면 어떠냐. 맛만 흉내내면 그만이지. 어서 퍼 날라 밖에 줄 서 있는 돈보따리들이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겠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그릇에 국을 담았습니다. 뽀얗던 진국은 온데간데 없고 물탄 국밥이 칠성의 손에 들려 나갔습니다. 분이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혹여나 손님들이 맛이 변했다고 타박하며 어쩌나 효험이 사라져 사기꾼으로 몰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후루룩 쩝쩝 장터 왈패 곰배가 국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칠성은 침을 꼴깍 삼키며 곰배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곰배가 빈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개슴츠레 떴습니다. 좋다. 근데 주인장 오늘따라 국물 맛이 좀 밍밍한 것 같은데. 칠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려는 찰나 곰배의 입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어제 달서리한 거 옆집 칠득이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미안해서 죽겠구만. 칠득아, 미안하다. 그 달 내가 뱃속에 넣었다. 와.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맹물을 붓고 또 부어도 분이의 정성이 깃든 뚝배기의 효험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칠성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들었느냐, 맹물을 타도 진실은 튀어나온다. 이놈의 국밥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요. 그날부터 나주 곰탕거리에는 기이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기 저 주막 국밥 한 그릇이면 10년 묵은 체증도 내려가고 꽁꽁 숨겨둔 비밀도 술술 나온다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인근 영산포를 넘어 광주목까지 흘러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부터 주막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쓴 머슴이 주인을 데려와 국밥을 먹이고 바람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온 아낙네가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엽전 쌓이는 소리가 주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성은 아예 입구에 버티고 서서 배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줄을 서시오. 오늘부터 국밥 한 그릇에 인양이오. 싫으면 다른 집 가서 맹물이나 마시던가. 손님들이 아우성 쳤지만 칠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칠성은 돈괴에 쌓이는 엽전을 보며 기죽거렸고 주방의 분이는 쉴 새 없이 국을 퍼 나르느라 손목이 끊어질 듯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분이에게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주막 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순간 주막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소란스럽게 떠들던 왈패들도 남편을 닥달하던 아낙네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짙은 남색 도포를 입은 중년의 사내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가끈은 옥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허리춤에는 고급스러운 놀이개가 달려 있었지만 그의 눈매는 뱀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그는 칠성의 호들갑스러운 인사도 무시한 채 주막 한가운데 비어있는 탁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인장.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막 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칠성이 굽신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예의 날이 귀하신 분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요? 무엇으로 모실까요? 제일 비싼 안주도 있고 국밥 한 그릇. 사내는 칠성의 말을 툭 끊었습니다. 칠성은 당황했지만 곧 돈 냄새를 맡고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소문 듣고 오셨군요. 특별히 고기 듬뿍 넣어 올리겠습니다요. 가격은 오냐? 가져와. 서늘한 눈빛에 칠성은 더 이상 흥정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담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 사내는 국밥을 먹고 무슨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분이는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사내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 넣었습니다. 주막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뿔꺽 모굴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내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의 얼굴에 묘한 홍조가 돌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그는 억지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속내를 털어놓았을 텐데 그는 무서운 정신력으로 약기운을 버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후. 사내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엽전 꾸러미를 꺼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둥글고 묵직한 나무패였습니다. 탁. 사내는 탁자 위에 나무패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나무 위에 붉은 글씨로 나주관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출두 명령패였습니다. 주인장 그리고 국밥을 끓인 어미. 사내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박대방 사또께서 너희를 찾으신다. 지금 당장 관하로 가자. 칠성의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본인은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칠성이 그토록 긁어모은 돈도 관아에 섰을. 퍼런 명령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막 안의 정적을 깨고 사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 국밥에 대체 무슨 요술을 부렸는지 사또께서 직접 확인하시겠다고 하니 솥단지째 들고 따라오너라. 주막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나주 관아의 출두 명령패가 탁자 위에서 서슬 퍼런 위엄을 뽐내고 있었지요. 뭘 꿈을 대느냐, 어서 솥을 챙기지 않고. 하수인의 호통의 분이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마님이 남겨주신 뚝배기로 끓인 그 귀한 국물을 탐관오리들에게 바쳐야 한다니 분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백성이 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사색이 되어 주저앉아 있던 칠성이 뜬금없이 입맛을 다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국밥 그릇을 싹싹 핥아먹던 그 맛이 입안에 감돌자 공포심보다 혀끝의 감각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하수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관아의 영 앞에서 입맛을 다셔. 내 놈도 곤장을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칠성은 기겁하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살려달라 빌었을 것입니다. 헌데 칠성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그의 의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또, 그 도둑놈. 헙. 칠성은 황급히 자신의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주막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수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 내 이놈 방금 뭐라 하였느냐.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죽는다고 머릿속에서는 비명을 지르는데 혀는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간지러움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칠성이 입을 꾹 다물고 버티려 안간힘을 썼지만 터져나오는 본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푸하, 사또 그놈이 무슨 사또야? 세금 걷어서 기생 끼고 놀기 바쁜 놈이지. 백성들 고혈 빨아서 지 배만 채우는 돼지 같은 놈한테 뭘 밝혀. 이 미친 놈이. 하수인이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습니다. 칠성은 제 입을 주먹으로 퍽퍽 때리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내 입이 왜 이러냐. 이봐 닥쳐라, 제발 좀 닥치죠. 하지만 진실의 국밥은 칠성의 혀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한 번 터진 말문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칠성은 이제 억울하다는 듯 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쁜 놈이야 그래. 나도 도둑놈이다. 분이가 놀란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 가슴을 치면서도 입으로는 술술 불어댔습니다. 분이 몸값 50냥이라고 한 거 다 뻥이야. 사실 30냥인데 내가 20냥 떼먹으려고 거짓말했어. 투전판에서 잃은 돈 메꾸려고 그랬다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뭐라고요? 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50냥이라는 거금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며 칠성에게 굽신거렸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냥이라니요. 그것도 큰 돈이지만 50냥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저씨,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다. 정말이야. 내 장부 조작해서 관아에 신고하려 했다. 으아. 칠성은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하수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허리춤에 차고 있던 환도를 스르릉 뽑아 들었습니다. 내 이놈 사또를 능멸하고 백성을 기만해. 내 놈의 혀를 당장 뽑아주마. 히. 칠성은 칼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엉금엉금 기어 분이의 치마폭 뒤로 숨었습니다. 분이야,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 국밥이 이상해. 저 국밥 먹고 나서부터 입이 제멋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하수인은 칠성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와 군화발로 칠성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퍽. 캐. 칠성이 외마디 비명과 함께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하수인은 쓰러진 칠성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칼끝을 분이에게 겨누었습니다. 이 요사스러운 계집 국밥에 대체 무슨 약을 탔길래 멀쩡하던 놈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것이냐.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껏 끓인 것뿐입니다. 하수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손길로 분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굵은 밧줄이 분이의 가녀린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막 주인 놈은 나중에 처리한다. 사또께서 이 요상한 음식의 정체를 밝히라 하셨으니 국밥을 끓인 이 요녀부터 끌고 간다. 나으리 제발 소튼 두고 가십시오. 저건 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끄럽다. 솥단지도 당장 챙겨라. 내년이 저 국물을 먹고 무슨 요술을 부릴지 모르니 증거물로 가져갈 것이다. 하수인의 호령과 함께 분이는 주막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듯 끌려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는 으스름달만이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끙끙 앓고 있는 칠성은 분이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과연 칠성이 뱉은 말은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관아로 끌려간 분이와 진실의 국밥은 그곳에서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나주 관아의 높은 담벼락 뒤에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퍼덕. 관아의 차가운 마당 바닥에 분이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거친 흙바닥에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분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속에 안고 온 이가 나간 검은 뚝배기를 더욱 세게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김진사댁 마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분이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그릇이었으니까요. 포졸들이 억지로 뺏으려 들었을 때도 분이는 손가락이 부러질지언정 이것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 독한 년 좀 보게. 관아에 와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있네? 관졸 하나가 분이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나주 관아의 뜰은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대청마루 높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사또. 박대방은 기름진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주막에서 칠성이 헛소리를 짓거렸다는 보고를 받은 참이었습니다. 만약 그 투전판 뒷돈을 대준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파직은커녕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2년 내가 그 요사스러운 국밥으로 사람을 홀리고 멀쩡한 장사치들을 미치게 만들었다지. 박대방의 호통 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두려움을 호통으로 감추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팔았을 뿐입니다. 닥쳐라. 내년이 끓인 국물에 독초를 넣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짠돌이 칠성이가 제 입으로 투전판 이야기를 떠들 리가 있느냐, 귀신을 부린 것이냐, 독을 쓴 것이냐. 박대방은 옆에 놓인 증거물, 즉 주막에서 가져온 솥단지를 가리켰습니다. 식어가는 솥단지에서는 여전히 구수하고 깊은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어 박대방의 눈에는 그것이 더욱 요사스러운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여봐라, 저 솥단지를 당장 엎어버려라. 그리고 전연이 입을 열 때까지 주리를 틀 준비를 하라. 예, 나으리. 포졸들이 몽둥이와 주리를 틀 의자를 준비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끼익, 끼익 낡은 고문 의자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그 시각나주 장터는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분이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본 장돌뱅이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퍼날랐기 때문입니다. 이복에 들었나? 그 국밥집 처자 말일세. 관아로 끌려갔다네. 독을 탔다나 뭐라나.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직접 먹어봤는데 멀쩡하지 않은가. 그 처자가 독을 탈 위인이 아니여. 장터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주막에서 분이가 정성껏 국을 끓여내던 모습. 남은 국물을 굶주린 거지에게 슬쩍 퍼주던 모습을 장터 사람들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떡판을 정리하던 김진사 대가인 돌쇠의 귀에 그 소리가 꽂혔습니다. 뭐라고? 분이 아씨가 요녀로 몰려 죽게 생겼다고? 돌쇠는 들고 있던 떡판을 와장창 떨어뜨렸습니다. 돌쇠는 김진사 댁에서 가장 발이 빠른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집신끈을 고쳐 맬 새도 없이 본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어른은 평소 분이의 국밥을 즐겨 드셨고 사또 박대방과는 앙숙인 사이였으니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요. 돌쇠의 다급한 외침이 멀어지는 사이 다시 관아의 뜰은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박대방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칠성이 뱉은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전에 이 계집을 처형해버려야 입막음이 될 터였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전연을 형틀에 묶어라. 매우 쳐라. 저 입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뼈가 부러지도록 쳐라. 형리들이 굵은 곤장을 치켜들었습니다. 붕붕 허공을 가르는 곤장 소리가 살벌하게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눈을 질끈 감으려는 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두 눈만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이가 나간 검은 뚝배기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기세가 등등한지 곤장을 내리치려던 형리조차 움찔하며 멈칫거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분이는 뚝배기를 박대방을 향해 정면으로 겨누었습니다. 제가 이 뚝배기에 독을 탔느냐 물으셨습니까? 그래,
내년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홀리지 않았느냐? 틀렸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관아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것은 독이 아니라 나리들의 썩은 속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죄지은 자는 이 국물 앞에서 제 발이 저려 헛소리를 뱉게 되는 법이지요. 칠성이 뱉은 말이 거짓이라면 사또께서는 왜 이토록 서둘러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혹시 나리께서도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두려우신 것은 아닙니까? 순간 관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대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입가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들켜버린 자의 공포였습니다. 닥쳐라, 내년이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박대방이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저 천한 국밥집 여인의 입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비명에 가까웠지요.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요망한 것을 당장 끌어내라. 내일 한양에서 감찰사 영감께서 당도하시기 전까지 저 주둥이를 놀리지 못하도록 지하 옥에 쳐넣어라. 쥐도 새도 모르게 깊은 곳에 가두란 말이다.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분이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분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 안은 이가 나간 검은 뚝배기를 더욱 세게 움켜쥘 뿐이었지요. 그녀가 끌려나가는 동안 장터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분이의 당당한 눈빛이 서슬퍼런 사또의 기세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놓으시오. 내 발로 갈 것이오. 분이가 팔을 뿌리치자 포졸 하나가 몽둥이로 그녀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잔말 말고 걷기나 해, 이 독한 년아. 육중한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감옥의 어둠이 아가리를 벌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감옥문이 닫히고 쇠사슬 감기는 소리가 철컹철컹 울려 퍼졌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차가운 돌바닥 위로 분이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어가자 축축한 벽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분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품속에서 뚝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손에 쥔 뚝배기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거칠어진 손으로 뚝배기의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그릇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15년 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분이는 곤줄인 대를 움켜쥐고 김진사 댁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동상에 걸려 감각조차 없을 때 대문이 열리더니 하얀 무명 치마를 입은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김진사 댁 안방마님 바로 연화 아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나 어린 것이 이 추위에. 마님은 더러운 분이의 몰골을 보고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한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뚝배기였습니다. 자, 뜨거우니 천천히 마시거라.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뚝배기를 받아든 어린 분이는 숭늉의 온기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얼어붙은 몸속으로 흘러들어가자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님은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분이야, 이 뚝배기를 보렴 버튼 투박하고 거칠어도 그 안에 담긴 것을 가장 오랫동안 따뜻하게 품어준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겉모습이 화려한 것보다 속이 따뜻해야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오는 법이란다. 그날 이후 본인은 김진사 댁 부엌일을 도우며 살게 되었고, 마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 뚝배기를 유품처럼 간직하며 김진사 댁 부엌을 지켜온 것입니다. 마님 보고 계신가요? 분이는 뚝배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마님의 말씀대로 살려 했습니다. 저 탐관오리들은 비단 옷을 입었으나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저는 비록 옥에 갇혔으나 제 속은 이 뚝배기처럼 뜨겁습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연화 아씨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것만이 걱정입니다. 같은 시각 김진사 댁 사랑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장터에 나갔던 머슴 돌쇠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대감마님 큰일 났구만요. 국밥집 분이가 관하로 끌려갔답니다요. 내일 감찰사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요. 사랑방에서 책을 읽던 김진사가 깜짝 놀라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뭐라 분이가 어찌 된 일이냐. 그때 안채에서 비명과 함께 연화가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디단 치맛자락이 흙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범 그게 정말인가? 언니가 분이 언니가 옥에 갇혔단 말인가? 연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볼쇠가 고개를 조아리며 예, 아씨 포승줄에 묶여 지하옥으로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다가 이내 입술을 깨물고 대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안 된다 연화야. 김진사가 버선발로 마루를 내려와 연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키세요. 아버지 언니한테 가봐야 해요. 지금 박대방 그자가 독이 잔뜩 올랐다.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자칫하면 너까지 화를 입는다. 잠자코 방에 들어가거라. 김진사의 호통에도 연화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조신하고 얌전하던 연화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세였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언니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 뚝배기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식음을 전폐했을 때 밤새 숭늉 끓여다 먹이며 저를 살린 게 분이 언니예요. 제가 갈 곳에 언니가 대신 간 건데 양반 체면 따지며 방구석에 앉아 있으란 말씀이세요. 저는 못합니다. 연화의 눈에서 달동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못 가시겠다면 저 혼자라도 가서 사또 멱살이라도 잡겠습니다. 김진사가 말문이 막혀 뻐끔거리는 사이 연화는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길을 양반집 교수가 그것도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돌부리에 채여 피가 맺혔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 축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관아의 지하옥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간간이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만 유민거리며 쇠창살을 때렸습니다. 분이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깜박 잠이 들었다가 한기에 몸을 떨며 눈을 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사 창살 사이로 희미한 달빛을 가리며 검은 그림자 하나가 쓱 나타났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은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분이는 흠칫 놀라 뚝배기 조각을 움켜쥐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냐? 그림자가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관아의 포졸도 박대방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목소리에 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성은 품에서 쇠꼬챙이를 꺼내 자물쇠 구멍을 쑤셨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옥사에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지자 분이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한 싸구려, 탁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착각 마라, 널 구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죽으면 내 돈줄이 끊기니 온 거야. 박대방 그 늙은 구렁이한테 돈 받으려면 내가 곰탕 비법을 불던지 살아서 빚을 갚던지 해야 할 거 아니냐. 말은 거칠었지만 칠성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잠긴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칠성은 녹슨 쇠사슬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턱짓을 했습니다. 나와라, 시간 없다. 분이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일어설 때였습니다. 옥사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 헐떡이는 숨소리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분이야. 피투성이가 된 맨발에 찢어진 치맛자락을 한 연하였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관악까지 밤길을 달려온 연하의 처참한 모습에 분이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씨, 어떻게 여기까지? 주막에서 이 사람이 옥졸매수하는 걸 봤어. 낌새가 이상해서 뒤를 밟았지. 너 잘못되는 줄 알고. 두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감격을 나눌 새도 없었습니다. 칠성이 혀를 차며 단도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독한 처자네 그 몸으로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덕분에 망보는 수고는 덜었다만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기 개구멍 보이지? 빗장 미리 풀어놨으니 저기로 튀어라. 잡히면 너희는 참수고 나는 능지처참이다. 칠성의 재촉에 연화가 분이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분이야, 어서. 하지만 분이의 발은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열린 뒷문이 아니라 관아 안쪽 식자재를 보관하는 부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언니, 이대로는 못 가. 뭐라고? 칠성이 기가 막히다는 듯 펄쩍 뛰었습니다.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나? 지금 안 가면 다 죽어. 박대방이 내일 아침이면 널 끌어내서 멍석마리를 할 거라고. 도망치면 평생 죄인이에요. 산속에 숨어 살아도 짐승처럼 쫓길 거예요. 박대방은 추노꾼을 풀어서라도 우릴 잡을 위인이고요. 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끝을 봐야 해요. 옥에 갇히기 전 박대방이 사또에게 바친다는 그 귀한 장독, 그게 이 모든 누명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 장독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미쳤구나. 내가 무슨 수로. 아재 돈 좋아하시죠? 제 목숨값이랑 박대방이 감추고 있는 그 비밀 중 어느 게 더 비쌀까요? 장담하건대 오늘 밤 저를 도와주시면 투전판에서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만지게 해드릴게요. 칠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어린 계집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투전판의 그 어떤 타짜보다도 서늘하고 강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멀리서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거칠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앞장서라. 대신 죽으면 국물도 없다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달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세 사람의 발소리가 흙바닥을 스치며 관아의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박대방의 탐욕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끔찍한 진실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부엌 문고리를 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달큰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냄새가 새어 나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가 분이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관아의 부엌인 반빗가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개의 아궁이에서 붉은 불길이 혓바닥처럼 넘실거렸고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타타타타타.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달큰한 약주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감찰사를 대접하기 위해 사또 박대방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칠성이 재빨리 품에서 꼬질꼬질한 무명 수건을 꺼내 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얼굴을 가려라. 내 얼굴을 아는 놈들이 있을지 모른다. 분이는 말없이 수건을 받아 머리에 눌렀었습니다. 이마를 덮고 턱까지 감싸니 영락없이 험한 일을 돕는 어린 비그로 보였습니다. 칠성과 벙어리. 소년이 장작더미 뒤로 몸을 숨기는 사이 분이는 물동이를 나르는 나인들의 틈에 섞여 부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엌 안은 희뿌연 연기와 수증기로 가득 차 있어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은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쯤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가장 구석 화력이 약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궁이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탁 타다. 품에서 부시도를 꺼내 불씨를 살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 속에 마른 솔가지를 밀어넣자 붉은 불꽃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소중히 안고 있던 검은 뚝배기를 아궁이 위에 올렸습니다. 준비해 온 호리병에 물을 붓고 주머니에서 말린 멸치 몇 마리와 묵은 된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소갈비찜이나 전복죽이 끓고 있는 솥단지들 사이에서 분이의 검은 뚝배기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마님 보고 계시지요.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작은 기포가 올라오며 투박한 뚝배기가 달그락거렸습니다. 분이는 숟가락으로 된장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비릿함이 날아가고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온 자신의 한과 은혜를 갚겠다는 간절함이 섞인 국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 냄새 사이로 지극히 토속적이고 촌스러운 냄새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육수의 짭조름한 향과 묵은 된장의 쿰쿰한 냄새는 산해진 미가 가득한 관아 부엌에서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천한 냄새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갈랐습니다. 요란하던 칼질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한양에서 감찰사를 모시고 내려온 수라간 상궁이었습니다. 디단 치마를 입고 깐깐한 눈매를 가진 그녀는 코를 쥐어막으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감찰사 나으리께서 드실 귀한 해장상을 차리는 중인데 어디서 이런 거지들이나 먹을 법한 썩은 내가 난단 말이냐. 상궁의 시선이 구석진 아궁이 분이의 등 뒤에 꽂혔습니다. 분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막 우러나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국물을 저었습니다. 저벅저벅. 상궁이 거친 발걸음으로 다가와 분이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내 인연 썩 비키지 못할까. 분이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머리에 쓴 수건이 벗겨지며 땀과 숯검댕으로 얼룩진 애뜬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 감히 관아 부엌에 들어와 상궁은 펄펄 끓고 있는 뚝배기를 발로 차버리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분이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상궁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뜨거운 뚝배기 국물이 튀어 분이의 손등을 덮쳤지만 그녀는 아픔도 잊은 채 뚝배기를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맛을 봐주십시오. 이 천한 것이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인연을 끌어내고 저 더러운 그릇을 깨버려라. 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본인은 뚝배기를 품에 안고 웅크렸습니다. 이건 그냥 국밥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국밥입니다. 제발 한 숟가락만. 분이의 절규에 상궁이 멈칫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소녀의 눈빛이 너무나 처절하고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끝을 맴도는 그 냄새가 기이했습니다. 처음엔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냄새가 맡으면 맡을수록 묘하게 입안에 침이 고이게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냄새에 질려있던 상궁의 위장이 본능적으로 꿈틀거렸습니다. 상궁은 치맛자락을 털며 나인들을 물리고는 싸늘한 눈으로 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소리냐? 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 옆에 놓인 나무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맑으면서도 깊은 갈색빛이 도는 국물을 한 국자 푹 퍼서 상궁에게 내밀었습니다. 상궁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호. 뜨거운 김을 불어내고 그녀는 국물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부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국물이 상궁의 혀에 닿고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궁의 미간이 찌푸려지는가 싶더니 이내 감겨있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국자를 쥔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멸치와 된장 그리고 시래기뿐인 그 투박한 국물에서 믿을 수 없는 깊이가 폭풍처럼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리움의 맛이자 지친 속을 어루만져 주는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천하의 진미를 다 맛본 수라간 상궁조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혼을 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상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국자를 다시 입으로 가져가 남은 국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은 임금님도 울고 갈 맛이로구나. 상궁은 눈가를 훔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서둘러라, 이 국을 뚝배기에 담아라. 가장 투박하고 두꺼운 것으로. 그래야 온기가 오래 갈 것이다. 하지만 마님 감찰사 나으리 상에 올리기엔 모양새가 너우. 다른 참모가 우물쭈물하며 말끝을 흐렸으나 상궁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 목을 걸고 올리는 것이다. 잔말 말고 시행해. 달그락. 부엌이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 뚝배기를 닦았습니다. 자신이 끓인 국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시래기 된장국이 정말로 한양에서 50 높은 분의 상에 올라간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구수한 김이 화앙 하고 피어올랐습니다. 꽃기교. 어느덧 새벽 달기 울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왔습니다. 나주관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도 살벌했습니다.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빚을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침상의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곤장을 맞을 수도 누군가는 쫓겨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아 대청마루에는 비단 방석이 깔리고 자개로 장식된 독상이 놓였습니다. 어흠. 박대방이 헛기침을 하며 마루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밑이 퀭했으나
눈빛만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오늘 감찰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자신의 뒤를 봐주는 뒷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르르. 안채문이 열리고 드디어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사 김정호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날카로운 눈매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나으리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나주 사또 박대방 문안 여쭙습니다. 박대방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래, 자네도 일찍 일어났구만. 감찰사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청마루에 마련된 자리에 무겁게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나으리 이곳 나주는 예로부터 식재료가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요. 나으리의 기력을 돋우기 위해 이 고을 최고의 진미들만 모아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박대방의 신호에 따라 하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탁, 타닥. 상 위에 그릇들이 놓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실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전복죽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떡갈비 색색의 고명을 얹은 신선로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듯 했습니다. 박대방은 침을 꿀꺽 삼키며 감찰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자, 드시지요. 이것은 십전대보탕을 달여 만든 약밥이옵고 저것은 임금님께 진상한다는 영광굴비이옵니다. 하지만 감찰사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오히려 속이 울렁거리는지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치우게 냄새가 역하네. 예. 아니, 나으리, 이것들은 다 귀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물만 마시고 싶네. 숭늉이나 한 그릇 가져오게. 박대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전복죽이며 떡갈비며 이 상을 차리기 위해 쓴 돈이 얼마인데 손도 대지 않으시다니.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벅저벅. 마루 끝에서 수라간 상궁이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쟁반을 든 하인 하나가 따르고 있었는데 쟁반 위에는 뚜껑 덮인 검은 뚝배기 하나와 밥 한 공기 그리고 묵은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산해진 미들 사이에서 그 소박함은 오히려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으리 속이 불편하시다 들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탕이 있사오니 한 번만 맛보시지요. 상궁의 눈빛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감찰사는 의아한 듯 혀를 찼지만 그녀의 체면을 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놓아보게. 하인이 조심스럽게 상 귀퉁이에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그릇들은 번쩍이는 유기그릇이거나 고운 백자였는데 이 뚝배기만은 촌스럽고 투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게다가 뚜껑을 열자 고기 냄새나 약재 향이 아닌 구수하고 쿰쿰한 된장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박대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 냄새는?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천한 것들의 냄새였습니다. 움막에서나 나는 냄새. 가난한 백성들이나 먹는 시래기 냄새였습니다. 박대방은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감찰사가 입맛이 없어 화가 난 마당에 이런 천한 음식을 올렸다가는 자신의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이놈들. 박대방의 고함 소리가 대청마루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귀한 분상에 이런 개밥 그릇을. 박대방의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해져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뚝배기를 노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분이가 밤새 정성을 다해 끓인 상궁조차 감동했던 그 해장국을 박대방은 개밥이라 불렀습니다. 치워라, 당장 치우지 못할까? 어디서 감히 이런 천한 냄새를 풍겨. 박대방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뚝배기가 놓인 소반을 향해 거칠게 손을 뻗었습니다. 화당. 장을 엎어버리려는 듯 그의 손이 뚝배기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멈추시오. 서늘한 호통과 함께 감찰사가 박대방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렸습니다. 뚝배기를 향해 날아가던 박대방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나리. 박대방은 당황하여 눈을 깜빡였습니다. 감찰사는 박대방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박대방이 그토록 천시하며 엎어버리려 했던 뚝배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 냄새 말이오. 감찰사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박대방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아래 것들이 실수를 하여 이런 천한 것을. 천하다. 감찰사는 박대방의 말을 자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내 코에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향기로운데 말이오. 구수한 내음이 내 고향 생각나게 하는구려. 감찰사는 주저없이 숟가락을 뚝배기 안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달그락 투박한 뚝배기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푹 삶아진 시래기와 된장이 풀린 국물이 숟가락 가득 딸려 올라왔습니다. 박대방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걸 드시면 안 되는데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후루룩. 감찰사가 국물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이방과 관속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감찰사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박대방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호통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원하다. 뜻밖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맛이야. 기름진 음식에 속이 니글거렸는데 이 국물 한 숟갈이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구려. 아주 진국이요. 감찰사는 체면도 잊은 채 국물을 계속 들이켰습니다. 후루룩 쩝쩝 숟가락이 쉴 새 없이 뚝배기와 입 사이를 오갔습니다. 감찰사의 표정이 점점 푸어지더니 이내 눈가에 물기까지 맺혔습니다. 참으로 기이하오. 이 국물을 먹으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밥상이 눈앞에 어른거리는구려. 박대방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천하의 감찰사가 시래기 된장국 하나에 감격하는 꼴이라니.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득 뚝배기의 귀퉁이가 이가 나간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검고 투박한 빛깔, 이가 나간 자리. 박대방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설마 이것이 그 주막 종년의 뚝배기란 말인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분이를 옥에 가둬놓았는데 어찌 이 뚝배기가 감찰사의 상에 올라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감찰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박대방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박사또. 예, 나리. 사또도 한술 드시지요. 혼자 먹기엔 너무 아까운 맛이오. 아닙니다, 나리. 저는 이미 진지를 들었어. 백성들의 이런 깊은 맛을 고을 수령이 모른 데서야 말이 되겠소. 자, 어서. 감찰사는 친히 국자를 들어 박대방의 그릇에 국을 덜어 주었습니다. 거절하면 의심을 받을 판이었습니다. 사양한다 함은 곧
이 국에 무엇인가 꺼림칙한 것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 되니까요. 박대방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훔쳤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릿속에서는 경고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주막에서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장돌뱅이가 달서리를 자백하던 꼴, 칠성이 사또를 도둑놈이라 뱉어내던 꼴. 만약 자신이 이 국물을 삼키면 10년간 쌓아온 비리가 제 입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찰사의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거역할 배짱은 박대방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숟가락 끝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국물을 퍼올리자 맑으면서도 깊은 갈색빛이 도는 국물이 숟가락 위에서 찰랑거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핏물처럼 보였습니다. 먹으면 끝이다. 박대방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왜 안 드시오? 체하기라도 한 거요. 감찰사가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주변의 관속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박대방은 눈을 질끈 감고 숟가락을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혀 위를 굴렀습니다. 멸치와 된장, 시래기가 어우러진 맛이 목구멍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꿀꺽. 모굴대가 넘어가는 소리가 대청마루에 크게 울렸습니다. 박대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하고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혀끝이 간질거리더니 입안 가득 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대방은 급히 입을 틀어막았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제멋대로 벌어지려 했습니다. 감찰사가 느긋하게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떻소? 맛이 기가 막히지 않소? 박대방은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참으로 맛이 좋군요라고 말하려는데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대방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턱이 덜덜 떨리고 이마에는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뺨을 움켜쥐며 혀를 깨물었지만 뜨거운 국물의 기운은 박대방의 온몸을 타고 돌며 그 굳게 닫힌 입을 억지로 비집어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방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기어이 터졌습니다. 맛은 갯불. 자신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박대방 스스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말이 비집고 나왔습니다. 이 늙은이 빨리 보내고 기생들 불러야 하는데 향단이 넌 엉덩이나 주무르고 싶어 죽겠구만. 순간 대청마루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감찰사의 숟가락이 딱 하고 멈췄습니다. 이방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침상을 나르던 하인이 쟁반을 놓칠 뻔 비틀거렸습니다. 박대방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니, 내 입이 왜 이러나?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린 거야? 뭐라? 기생? 늙은이? 감찰사의 짙은 눈썹이 꿈틀하며 위로 치솟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날이 제 입이 미쳤나 봅니다. 제 본심은 그게 아니라. 당황한 박대방이 급히 수습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감찰사 나으리, 저는 오직 백성만을 생각하는 청렴한 목민관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혀는 또다시 주인의 의지를 배반했습니다.
청렴은 무슨 얼어 죽을 창고, 바닥 이중으로 만들어서 쌀 500석 숨긴 거 들키면 안 되는데, 그거 팔아서 한양에 기와 집 사려고 10년을 모았는데, 아이고, 내 쌀. 쌀 500석이라. 감찰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대방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막힌 입을 뚫고 나오려는 말들을 억누르느라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정성이 깃든 그 국물은 끈질겼습니다. 거짓을 태워버리는 힘이 박대방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기어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뇌물장부는 안방 문지방 밑에 있고 작년에 빼돌린 진상미는 비싼 바위굴에 숨겼지롱. 박대방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입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퍽. 이놈의 주둥아리 닥치란 말이다. 왜 자꾸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그는 제 입을 때리다 못해 바닥에 머리를 찍고 제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철썩철썩 살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 억눌려 있던 양심이 터진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방놈이랑 짜고 관아 보수비 떼먹은 게 3,000냥이고 흉년 들었을 때 구휼미 빼돌려서 쌀장수한테 팔아먹은 게 5,000냥이다. 내가 다 먹었다. 꺼.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들었어. 쌀 500석이래. 문지방 밑에 장부가 있다잖아. 아이고 세상에, 우리 굶어 죽을 때 구휼미를 팔아먹었다고? 분노한 백성들의 고함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감찰사는 냉정한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대방은 이제 아예 바닥을 뒹굴며 발악을 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지 마. 제발 그만해. 하지만 그의 입은 이제 노래하듯 줄줄이 죄를 읊어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과부 댁삼 짓돈 뺏은 것도 나요. 억울하게 옥살이 시킨 최씨 영감 논문서 뺏은 것도 나요. 감찰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봐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관아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놈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적어라. 그리고 당장 안방 문지방을 뜯고 뒷산 바위굴을 수색하라. 예, 알겠사옵니다. 역졸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관아 안쪽으로 우르르 뛰어갔습니다. 우당탕탕 문짝 뜯기는 소리, 와지끈 마루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대방은 이제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이 구역의 도둑놈이다. 내가 다 훔쳤다. 백성들 고혈 빠는 맛이 꿀맛이더라. 으하하하, 아이고, 내 팔자야. 그의 비명 섞인 자백이 나주 관아의 가을 하늘로 처량하게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쪽으로 뛰어갔던 역졸 하나가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찾았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장부가 나왔습니다요. 누렇게 바랜 장부 뭉치가 감찰사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10년간 나주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기록한 탐욕의 증거였습니다. 감찰사가 장부를 펼쳐보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죄는 내 입이 증명했고 물증 또한 명백하다. 감찰사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박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봐라 탐관오리 박대방을 당장 포박하라. 형조로 압송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일 것이다.
역졸들이 붉은 오라를 들고 박대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박대방은 분이가 끓인 뚝배기를 노려보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저 국밥에 요술을 부린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 입이 제멋대로 움직일 리가 없어. 감찰사는 끌려가는 박대방을 향해 나직하게 그러나 과나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게 한 것이 죄라면 세상 모든 술도 죄인이겠구나. 내 놈의 혀가 풀린 것은 요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그 썩은 입으로 담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대방이 끌려가며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했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문 뒤에 숨어 지켜보던 분이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톡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분이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부엌문 뒤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박대방이 끌려간 뒤에도 관아 마당은 한동안 뒤숭숭했습니다. 역졸들이 분주히 오가며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고 감찰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압수한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간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산 바위굴로 보냈던 역졸들이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술의 두 대가 끌려오고 있었는데 흙투성이 가마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으리 바위굴 안에서 빼돌린 진상미가 나왔습니다. 가마니 수가 300이 넘습니다요. 감찰사가 장부에서 고개를 들어 가만히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주 백성들을 향한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흉년의 굶주리는 백성들 눈앞에서 이만한 쌀을 감추고 있었다니.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로구나. 감찰사는 장부를 덮으며 역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쌀은 한 톨도 빠짐없이 나주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박대방의 재산을 모조리 환수하여 억울하게 빼앗긴 자들에게 돌려보내라. 예. 우렁찬 대답이 울려 퍼지자 담장 밖에 모여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환호성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우는 노인들도 보였습니다. 소란이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부엌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숯검댕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의 분이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국을 끓이고 사또의 자백을 숨죽여 지켜본 탓에 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 한켠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분이야 아이고 우리 분이 연화였습니다. 밤새 관아 담장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찢어진 치맛자락의 맨발은 피투성이었지만 연화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아씨. 분이는 연화의 등을 토닥이다가 그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화의 뒤편에서 김진사가 허둥지둥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반 체면은 이미 벗어던진 지 오래인 듯 버선발의 갓도 쓰지 않은 행색이었습니다. 분아 장하다. 정말 장해. 김진사가 분이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굵은 손마디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분이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백성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넣어둔 전표를 구겨 쥐고는 한숨을 후 내뱉었습니다. 박대방이 잡혀간 마당에 돈거래고 뭐고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돈줄 이번 판은 완전히 망했구만. 칠성은 입맛을 다시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리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채. 돈은 날렸지만 속은 시원하네. 저 뱀 같은 영감탱이 꼴을 봤으니 입장료 치고는 비싸게 냈다고 셈치자고. 칠성은 코를 훌쩍이더니 고개를 돌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눈가를 소매로 훔쳤습니다. 관아 마당의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감찰사가 천천히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백성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습니다. 감찰사는 분이 앞에 멈춰서서 그 맑고 깊은 눈으로 분이를 응시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무릎을 꿇어야 할 자들은 이미 다 끌려갔다. 감찰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분이를 일으켰습니다. 너의 그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저 교활한 자의 입을 열지 못했을 것이고 숨겨진 장부 또한 영영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일개 장수의 공이 아니라 나주 백성 모두를 살린 공과 다름없다다. 감찰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이 필요하다면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줄 것이요. 신분의 굴레가 버겁다면 면천을 시켜줄 수도 있다. 말해보거라. 큰 상을 주겠다. 모두의 시선이 분이의 입술에 쏠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종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온 여인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침을 꼴깍 삼켰고 김진사는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칠성도 저도 모르게 목을 쭉 빼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품속에서 이가 나간 검은 뚝배기를 꺼내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투박한 표면 위로 마님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분이야, 겉은 투박하고 거칠어도 속이 따뜻해야 바른 말이 나오는 법이란다.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감찰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저는 큰 재물도 면천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김진사 댁의 빈 문서를 없애주십시오. 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감찰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면천을 하여 양인이 될 수도 있고 평생 놀고 먹을 재물을 얻을 수도 있다. 헌데 고작 남의 집 빚을 갚아달라니? 고작이 아닙니다. 나리. 분이는 두 손에 감싸 쥔 이가 나간 뚝배기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거적에 쌓여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릅니다. 추운 겨울 담벼락 아래서 얼어 죽어가던 저를 걷어주신 분이 김진사 어르신 댁 마님이셨습니다. 마님은 이 뚝배기에 따뜻한 숭늉을 담아 제 손에 쥐어주셨지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알았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마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김진사 어르신과 연화 아씨는 종인 저를 식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날에도 제 밥그릇을 먼저 채워주셨고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게는 면천 문서보다 이 집 식구들의 웃음이 더 귀합니다.
김진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연화는 언니 하고 부르며 분이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감찰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허 기특하고 또 기특하도다. 그래,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봐라 당장 김진사 댁의 빈문서를 대령하라. 잠시 후 관아 마당 한복판에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와 함께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김진사 댁을 옥죄던 빈문서가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너희들의 것이다. 감찰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진사가 분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아, 아니 분이 아가야. 내 너를 딸이라 부르고 싶구나. 종과 주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내 너를 업어 키우진 못했으나 남은 평생은 아비의 마음으로 살피마. 분이는 황급히 김진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메마른 마당 흙을 적셨습니다. 연화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셋이서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 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양반의 체면만 차리는 고리타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분이는 김진사에게 사랑채를 개조하여 식당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뚝배기 덕분에 손맛이 소문났으니 제대로 솜씨를 발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주 땅 한복판에 진심관이라는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양반들만 드나들던 사랑채 담장이 허물어지고 널찍한 평상이 깔렸습니다. 개업 준비가 한창인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가마솥 소리와 탁탁탁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가 경쾌한 박자를 이루었습니다. 개업 첫날이 밝았습니다. 분인의 국밥 맛을 보겠다며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대문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앞치마를 두르고 분이 곁에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끓여낸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연화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물을 삼키자마자 속마음이 튀어나왔을 텐데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상하다. 먹어도 비밀이 튀어나오지 않아. 그냥 맛만 좋은데? 연화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뚝배기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예전처럼 신비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박하고 이가 빠진 낡은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솥뚜껑을 닫으며 뚝배기의 거친 표면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실이 갇혀있는 세상이라 뚝배기가 대신 입을 열어준 거야. 억울해도 말 못하고 아파도 티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 이 녀석이 대신 소리쳐준 거지. 이제는 아니란다. 이제는 아니라니?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입을 열 수 있게 되었잖니. 그러니 이 그릇도 제 할 일을 다 하고 평범한 그릇으로 돌아간 거지. 하지만 마법은 사라졌어도 마음은 남았을 게다. 내 정성을 다해 끓였으니 이 국을 먹는 사람들은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져서 진심을 나누게 될 거야. 그게 진짜 마법이지. 진심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김진사가 직접 쟁반을 나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양반 체면은 벗어던진 지 오래였습니다.
장터의 짐꾼부터 지나가던 선비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사랑채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원하다. 속이 다 풀리는구만. 한 나무꾼이 국물을 들이키더니 맞은편에 앉은 동료에게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이복의 김씨, 사실 내가 자네 지게 작년에 부러뜨린 건 나일세. 미안해서 말을 못했는데 이 국밥을 먹으니 속이 뜨끈해지면서 말이 절로 나오네 그려. 허허, 이 사람아. 그걸 이제야 말하나. 괜찮네 괜찮아. 나도 사실 자네 집신 몰래 받고 쉬는 적 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뚝배기의 강제적인 힘은 사라졌지만 분이의 말대로 진심관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에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저녁 장사까지 마칠 무렵 하루 종일 오고 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진심관의 처마 끝에 맴돌았습니다. 개업 첫날의 소란이 가라앉고 사방이 고요해진 밤이 찾아왔습니다. 귀뚤귀뚤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가게 마루의 분위와 연화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진심관은 나주에서 제일 가는 국밥집이 되었고 분이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만큼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국자를 쥔 손길만은 여전히 대나무처럼 올곧고 단단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코스모스가 바람에 일렁이고 하늘은 쪽빛으로 높았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친 진심관의 부엌에서 분이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연화가 행주를 빨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3살 어린아이였던 연화는 어느새 20살이 넘은 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 곁에만 오면 여전히 언니 뒤를 졸졸 따르던 그때의 연화였습니다. 분이는 마지막으로 닦은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고는 부엌 가장 높은 곳에 모셔둔 물건에 손을 뻗었습니다. 검은 뚝배기. 이가 나가고 금이 간 투박한 그릇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아니고 옥으로 깎은 접시도 아니었지만 분이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분이는 비단 수건으로 뚝배기의 표면을 정성스레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나간 자리를 손끝으로 어루만질 때마다 마님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귓가를 스쳤습니다. 분이야, 속이 따뜻해야 바른 말이 나오는 법이란다. 연화가 행주를 짜다 말고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가 뚝배기를 닦는 모습은 몇 년을 봐도 신기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아이를 어르듯 지극히 조심스럽고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언니. 응. 그때 말이야. 연화는 무릎 위에 행주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국밥에 말이야. 정말 사또가 미워서 끓인 거야? 분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뚝배기의 거친 표면, 위로 아궁이 불빛이 일렁거렸습니다. 분이는 한참을 말없이 뚝배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검은 빛깔 안에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비치는 듯 했습니다. 미움이라. 분이가 나직하게 되뇌었습니다. 연화야, 미움으로 국을 끓이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어도 쓴맛이 나고 독이 된단다. 그럼 용서했다는 거야. 우리를 옥에 가두고 언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연화의 목소리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앙금이 묻어 있었습니다. 13살 어린아이에게 닥쳤던 그날의 공포는 몇 해가 지나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분이는 뚝배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불쌍했단다. 불쌍하다니요. 그 사람이?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밥을 찾지만 마음이 고픈 건 천하를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 쌀 500석을 숨기고도 더 탐하고 백성의 고혈을 빨아도 곳간이 허전해서 안절부절 못하던 그 모습이 밥 굶는 것보다 더 춥고 배고픈 인생이더라. 분이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거짓이라는 가면을 쓰고 평생을 쫓기듯 사는 거야. 들킬까봐, 빼앗길까봐, 무너질까봐. 잠을 자도 편히 못 자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거지. 나는 그저 그 허기진 영혼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을 뿐이란다. 연화는 언니의 깊은 뜻을 그제야 깨달은 듯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의 말은 단순히 사또를 향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이자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부엌 안으로 살며시 불어들어왔습니다. 아궁이의 잔불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우리 원망 안 했어. 불쑥 튀어나온 물음이었습니다. 분이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원망이라니 뭘. 우리 집 말이야. 아버지가 빚을 지고 칠성이한테 끌려갈 때 우리가 언니를 보내놓고도 아무것도 못했잖아. 나는 그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기만 했고.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해가 지났어도 그날의 죄책감은 여전히 연화의 가슴 속에 생채기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언니가 팔려갔는데, 나 때문에 언니가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언니는 감찰사 나으리한테 면천도 재물도 아니고 우리 집 빈문서를 태워달라고 했잖아. 왜 그랬어?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뚝배기를 옆에 내려놓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가 나간 뚝배기를 집어들어 국자로 물을 한 국자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자기가 끓인 국을 자기 입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마법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분이는 마치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목을 넘겼습니다. 꿀꺽.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미소였습니다. 원망했지. 연화가 숨을 멈췄습니다. 죽도록 미웠어. 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주막 부엌에서 새벽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까져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왜 나만 이런 팔자인가 하늘을 원망했어. 나를 버린 부모도 나를 팔아넘긴 세상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그 집 사람들도.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이가 그 집 사람들이라고 한 말 속에 자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헌데 분이가 연화의 눈물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씨가 웃어주던 그 얼굴 하나가 미움보다 더 크더라. 언니, 추운 겨울 마님이 이 뚝배기에 숭늉을 담아주시던 그 온기. 아씨가 부엌에 쪼르르 달려와서 언니 밥 먹어 하던 그 목소리. 진사 어르신이 서당글 가르쳐 주시며 분이도 우리 식구다 하시던 그 말씀.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니까 미움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어지더라. 분이의 볼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원망했어. 죽도록 미웠어. 헌데 아씨가 웃어주던 그 얼굴 하나가 미움보다 더 크더라. 연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이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미안해. 그때 내가 대신 갔어야 하는데. 바보야. 대신 갈 필요가 어딨어. 아씨가 무사해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은 부엌 아궁이 앞에 엉켜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그들의 울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니 마음이 빨래를 하고 난 것처럼 개운했습니다. 연화가 부은 눈으로 코를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언니, 이 깨진 뚝배기는 안 버려? 버리다니. 분이는 뚝배기를 다시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 뚝배기가 나를 가르쳤단다. 비록 깨지고 볼품 없어도 진심을 담으면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사람도 마찬가지야. 천한 신분이든 높은 양반이든 속에 진심을 품은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야. 분이는 뚝배기를 비단 수건으로 다시 한번 감싸 부엌 선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을 나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가 분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언니. 응. 내일은 뭘 끓일 거야? 분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 아침이 오면 알겠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나주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흘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부엌 선반 위 가장 높은 곳에 놓인 깨진 검은 뚝배기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가 나가고 금이 가 볼품없는 그릇이었지만 그 안에는 마님의 온기가, 분이의 눈물이, 진심관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